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월가에 살아있는 전설, 채권왕 제프리 건델락이 특정 대출 상품을 딱 집어서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네, garbage라고 했죠. 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작심하고 한 발언이란 말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경고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이런 말까지 들은 걸까요? 이건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요. 사실상 금융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봐야 해요. 사망 선고요? 네, 그가 지목한 건 사모 대출, 즉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인데요. 이 시장의 성장세를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불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 그러니까 2006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죠. 와, 최고 전문가의 눈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모 대출이라 말이 좀 어렵네요. 솔직히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좀 불법적인 느낌도 들고요. 이게 합법적인 시장은 맞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불법은 아니죠.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를 알려면 시계를 2008년 금융위기 직후로 한번 돌려봐야 해요. 네? 위기를 겪고 나서 정부가 은행들을 엄청나게 옥죄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대출 함부로 해주지 마라. 자본을 더 쌓아라 하면서 규제의 벽을 아주 높게 쌓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몸을 사리게 되면서 돈 빌리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겠네요. 바로 그거죠.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까 신용도가 조금 낮거나 당장 현금이 급한 기업들은 돈 빌릴 곳이 없어진 거예요. 갈 곳을 잃었군요. 네,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든 게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은행이라는 밝은 조명 바깥, 즉 정부의 감시나 규제가 거의 없는 그림자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열린 거죠. 높은 이자를 내겠다는 기업과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만난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결국 규제를 피해서 위험이 옮겨간 풍선 효과 같은 거네요. 그런데 건들락이 이 시장 구조를 두고 가격이 100 아니면 0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100 아니면 0이라니 중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주식이나 채권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니까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눈에 보여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서서히 가격이 떨어지니 투자자들도 보고 대응할 시간이 있죠. 네네. 하지만 사모대출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장부상 가격, 그러니까 서류 위에서는 계속 100%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간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져요. 이 자산을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주지 않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을 매길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제까지 100이었던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0,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비탈길을 굴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팔 기회조차 없이 자산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설마 하던 그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미국의 중고차 대출 회사 트라이컬러나 주류 업체 퍼스트 브랜즈 같은 곳들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실제 사례가 있군요. 이게 바로 바퀴벌레 이론을 떠올리게 하죠.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그건 벽 뒤에 수백 마리가 숨어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요. 끔찍하네요. 지금 보이는 몇몇 기업의 파산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거대한 부실 덩어리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월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사실 이 그림자 금융과 비슷한 구조가 한국에, 그것도 훨씬 더 위험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미국의 그림자 금융이 사모대출 시장이라면 한국판 그림자 금융의 뇌관은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2금융권이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 말인가요? 네, 특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입니다. 미국의 부실 기업들이 사모대출로 몰려간 것처럼 한국에서는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으로 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섰죠.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은행들이 가장 먼저 건설사 대출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렇죠.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들은 살기 위해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건설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최근 10.26%까지 치솟았어요. 잠깐만요. 10.26%요? 10%가 넘는다고요? 100원을 빌려줬는데 10원 이상을 제때 못 돌려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흉박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보통 0.2%대예요. 0.2%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수치는 거의 50배에 달하는 위험 신호죠. 사실상 건설 현장 10개 중 1개는 공사가 멈췄거나 이자도 못 내는 부실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와,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한 번만 더 휘청하면 이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함께 쓰러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특히 위험의 중심에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부동산 PF는 미래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나 상가가 완공돼서 잘 팔릴 거라는 예상 하나만 믿고 수천억 원을 빌려주는 거죠. 아, 그 예상이 빗나가면 큰일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처럼 미분양이 쌓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수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게 특정 기관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이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상호금융의 부실 채권을 뜯어보면 무려 60%가 부동산 PF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60%나요? 와,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아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면서 위기는 넘겼다, 연착륙 중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정의 착각이에요. 사막의 신기루화랐다고 할 수 있죠. 신기루요? 네. 지금 보이는 일부 지표 개선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에 진통제 놓고 반창고 붙여둔 것에 불과해요. 정부가 부실 사업장의 만기를 억지로 연장해주고 급한 불만 끄도록 자금을 지원해준 결과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 즉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병의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계속 똑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래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동시에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앞서 말한 제프리 건들락은 물론이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까지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3명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똑같은 절벽 앞에 서서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냥 뭉뚱그려서 버블이다, 부채가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들락은 채권 시장 내부의 유동성이 말라붙는 현상을 보면서 위기를 감지했고요. 네. 마이클 버리는 2008년 때처럼 특정 금융상품의 구조적인 결함을 파고들어서 위험을 찾아냈죠. 그렇죠. 또 거시경제학자인 노비니는 전 세계적인 부채 사이클과 경제 전반의 체력 저하를 근거로 경고하고 있고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찰했는데 모두 같은 중병을 진단한 셈이네요. 이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전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요즘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한다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투에 나서거나 하면 정말 위험하겠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로 모아져요. 뭔가요? 바로 현금을 쥐고 있어라라는 거죠. 제프리 건들락은 심지어 전체 자산의 20%는 현금으로 확보하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어요. 20%나요? 이건 지금이 공격적으로 골을 넣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일단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수비가 훨씬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에요. 수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수비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아나가면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해요. 비투는 말할 것도 없이 금물이고요. 네. 둘째는 유동성 확보, 즉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거죠. 현금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내던지는 좋은 자산을 아주 싼 값에 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빚이 많은 사람은 그 공포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은 얼마나 더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고 살아남느냐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사모대출 펀드나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상품들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겠고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수익률이라는 공격 포인트에 현혹될 때가 아니라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든든한 수비벽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살아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이 보이네요. 첫째, 월가는 2008년 위기와 판박이인 3.5대7이라는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네, 둘째, 한국의 뇌관은 제2금융권에 집중된 부동산 PF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셋째, 지금은 수익을 쫓기보다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점. 네, 이 경고들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가올 파도에 대비해 단단히 준비할 것인지 정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